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추석 인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두 번째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에서 방송하는 선교 행전, 오늘 선교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체코는 땅끝입니다. 한 번도 못 가본 나라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체코에서 31년간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는 유정남 선교사님과 오늘 두 번째 선교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정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추절 명절을 즈음하여 또 귀한 선교사님과 함께 대담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단과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을 초월하여 세계 선교전략연구소가 주최하는 귀한 대담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행하는 모든 여정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오늘 또 대담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대담의 사회를 맡아서 수고하실 우리 선교와 또 영성에 오랜 동안 준비되신 파라과이에 아주 귀하신 우리 미남 선교사님 박중민 선교사님을 사회자로 우리가 초대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박중민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선교대담에 피리사로 이렇게 섬기게 된 파라과이 박중민 선교사입니다. 이 유정남 선교사님, 독일과 체코에서 오랜 시간 동안 독일에서는 이제 변호사로서 또 체코에서 이제 본격적인 그 사역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남 선교사님의 그 어떤 전반적인 또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세부적인 약간은 좀 지난 시간보다는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유정남 선교사님, 이 체코 하면 이 체코를 대변하는 인물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얀 후스의 그 일생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신앙 또 그가 끼친 사역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또 전 세계에 퍼지게 된 이 종교 개혁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유정남 선교사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먼저 정정을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체코 처음 그 개신교회가 저는 항상 1457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1547년이라 했더라고요. 그렇게 또 말이 번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저 정정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선교 서로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웨슬레이하고 진센도로프 이야기 왜 둘이가 갈라졌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읽은 기억들이 이렇게 났는데 한 번 더 있는 상태에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사실은 진센도로프는 은혜로 인한 정가론이고 이제 웨슬리는 이게 이 내재론 다 아시겠죠. 내재론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접혀지지 않고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물론 웨슬리는 자기가 회심한 다음에 신앙 의인화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후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만 나오고 제대로 아는데 후수를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물론 후수를 알기 위해서는
한도 뭐 수없이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후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담도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실례지만 혹시 추석인데 송편은 드셨나요? 목사님 송편 많이 보내셨던데 뭐 안 그랬어요? 그래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네. 글쎄요 뭐 그림의 떡이었죠. 알겠습니다. 네, 대담 시작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종교개혁 이제 그러니까 후수하면 종교개혁 제가 뭐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체코에 와서 종교개혁자 루터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그 장로님께서 참 서운해해요. 왜 종교개혁자 하면은 후수를 안 하고 루터가 먼저 나오냐. 태어난 것도 벌써 112년이나 먼저 태어나고, 죽어서 그 후에 개신교가 생긴 것만 해도 벌써, 1517년보다 110년이 넘고, 그런데 왜 자꾸 루터를 먼저 이야기하느냐. 후수에서 우리는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는 참 개혁의 선구자라고 본다. 그리고 신학화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고 루터에 와서 물론 그게 무슨 기초가 됐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루터가 이제 처음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한 분위기는 체코 프라하는 그 당시에 카렐 4세로 인해서 카렐 4세가 수도로 옮긴 이후로 종교, 경제, 정치, 문화 이런 모든 중심지가 됐었어요. 최고의 문화에 꽃을 피운 중심지였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는 어땠냐? 그러고 보니까 항상 그렇게 잘 사는 데는 교회 부가 축적되고 교회 부가 축적되면 사실 사제들의 타락이 이게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디나 지금도 볼 수 있는 거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후수 전에도 좀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제들이 타락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전혀 이제 이 로마 교회에는 이게 전혀 이렇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그때 이제 후수가 제대로 이렇게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 부패성을 들고 나오죠. 여기서 조금 다른 거지만 후수하고 루터하고 이렇게 같은 점이 참 많아요. 같은 점이 보면은 같이 대중설교가였죠. 또 교수였죠. 또 이렇게 찬송과 작곡 작사를 같이 했어요. 두 사람 다. 그리고 이제 후수도 이제 체코 정자법을 확립하신 분이거든요. 루터도 말하자면 루터도 독일어 이렇게 표준법이 이렇게 시작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교리에 있어서도 벌써 후수도 이게 말하자면은 신앙 의인화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교회 머리가 이제 교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몸이다. 우리 예정된 자들의 몸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예정된 자들이 몸이다. 그러면 이 예정된 자들의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황은 이 예정된 자들의 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구원도 안 된 사람,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루터가 말했던 성직 매매라든가 그때 이제 면죄부 판매 같은 거 이거 다 루터 후수부터 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이야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후수가 결국 죽히게 됐고, 근데 후수는 사실은 벌써 체코 말로 후사라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거의란 뜻이거든요. 거의 후사가 체코 말로. 근데 이제 후수 그래서 이제 거의라 그러는데 후시네츠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후시네츠라는 곳은 봐도 거의들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주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그런 가정. 그래서 어머니의
참 그 소원을 따라서 사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카렐 4세가 1346년부터 이제 그 이게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체코에 와서 제일 먼저 참 큰 일을 하는 게 한 것이 체코의 카렐 대학을 이제 설립한 거예요. 카렐 대학은 중부 유럽에서 제일 먼저 생긴 대학입니다. 지금도 유명해요. 지금도 많은 그런데 이제 이 카렐 대학이 사실 이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카렐 대학의 모든 나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 사상과 문화, 뭐 교류, 이런 어떤 그런 장이 됐거든요. 이렇게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랬는데 이 카렐 대학에 가서 벌써 1401년에 사제 그 서품을 받고 1402년부터는 이제 벌써 학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고 나중에 그 유명한 베들레헴 채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또 이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이 베들레헴 채플을 꼭 가서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모든 이렇게 성상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들레헴 채플은 그때 이제 아주 그 체코의 그 복지가가 설교를 위해서 그 지어준 그 소성당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가보면은 아무것도 말하자면 성상 같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의 이게 간증이라든가 찬송 작곡가 뭐 이런 그 찬송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룸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후수 기념 그렇게 순교 100주년 600주년 기념 행사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바깥에까지 쭉 늘었었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근데 지금 이 숫자가 얼마나 되냐니까 한 400명 넘는다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룸에는 한 400명 수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꽉 차게. 그리고 이제 그 아무것도 네모 이렇게 됐는데 위에 이렇게 설교단이 있는데 그 설교단이 이렇게 중심에 있어요. 근데 그 설교단이 이제 개혁교단의 개혁교회가 하나의 그 샘플이 됐다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개혁교단의 설교단이 같이 그 유래를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건 이제 제가 들은 말입니다만은 이런 그래서 설교가로 이제 이렇게 아주 대중 설교가로 유명하는데 또 이거 체코어로 설교를 했어요. 루터는 독일어로 설교를 한 것처럼 체코어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체코는 자기들이 보헤미아가 자주적으로 좀 되기 위한 그 열망이 참 강한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체코 말로 설교를 하지요. 저 뭐 지식인이나 뭐 일반인이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는 뭐 대중 설교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들 수가 있고 또 교수니까 학자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우월하지요. 학식적인 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체코의 체코 이제 후수의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후수의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체코에는 이제 무슨 또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또 그 무렵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황청이 이렇게 교황청에 이렇게 교황이 둘이면서 교황청이 갈라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청 어느 편을 들으냐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편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바칠라프라는 그 체코 왕은 이렇게 자기 무게를 잡는 거죠. 이렇게 중간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두 패로 갈라지면서 이제 그 보헤미아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찰스 대학에는 보헤미아 사람들하고 게르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게르만 사람들이 사실 체코에 굉장히 일찍 들어왔어요. 보니까 5세기 때 벌써 게르만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보헤미아 그 왕은 어떻게 하든지 이 독일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이 체코 보헤미안인들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지다가 하여튼 보헤미아 그 바칠라브의 이제 전적인 그 후원으로 인해서 이 보헤미아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뭐 그때 대학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인들과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주도권을 잡았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게르만족들은 이제 다시 어디로 갔냐면은 라이프치 있죠. 라이프치에 가서 대학을 세우고
이 체코 대학에서 총장이 이제 후수가 총장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총장이 된 후에 후수가 이제 그 유클립의 그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 그 교황한테는 위험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주시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후수를 1410년에 파문을 시켜요. 그래서 이 후수는 1410년에서 1413년까지 4번이나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비슷한 게 또 루터가 그 보름스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이 후수도 그 귀족의 그 도움으로 그 흐라덱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망명회가 있으면서 또 무슨 일을 했냐면은 거기서 교회론을 썼어요. 교회를 쓰고 1414년에 다시 프라하로 들어와 가지고 로마 그 교회의 잘못된 그것을 다 6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해 가지고 이 베들레헴 채플에 게시를 합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400 그때 이제 14년 그 바로 이제 순교의 해인데 이게 1400 이제 14년에 소환이 되죠. 1414년에 콘스탄츠 있죠. 콘스탄츠 공의회에 이제 소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체코 사람들이 후수를 잃으면 절대 안 되니까 후수를 보낼라 하겠습니까? 절대 후수를 보낼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 지기스문트 황제가 있었어요. 지기스문트 황제가 이제 그 신분 안전 보장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교황 요한 23세가 신앙인이 아닌데 무슨 신변 보장이 있냐. 그리고 그걸 취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후수는 감금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감금이 되고 거기서도 감금되면서 이제 설교도 금지시키고 너는 너가 했던 너 교리를 취소해라. 말하자면은 그것을 철회하면은 너를 이렇게 이제 다시 놔주겠다. 후수가 그런 대인들이 그 철회합니까? 안 하죠. 내가 뭐 순간적인 어떤 굴욕 이렇게 어려움을 참기 위해서 영원히 내가 영원한 그런 어떤 그런 일은 그렇게 영원히 잘못된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평신도들한테 잔을 안 줬잖아요. 평신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그 중세 때는 이제 그 성례전이 그 사람들을 그 말하자면 그 사제들의 완전히 독점물이었잖아요. 독점물 이렇게 완전히 은혜의 수단들을 그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후수나 그 전에도 이제 물론 이제 성도들한테 평신도들한테 잔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후수가 이제 거기 콘스탄츠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이제 그 후수의 이제 추종자들이 후수의 잔을 평신도들에게 우리에게 잔을 주겠다 하는 후수가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엄청난 그 카톨릭에 대한 반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평신도들이 이렇게 잔을 갖게 되는 거, 우리는 주님 정말 그런 어려운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그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요새는 뭐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들 이 과정을 보면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후수 같은 사람은 또 굉장히 옛날부터 성인전을 좋아하면서 읽으면서 어떤 로렌스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손을 대봤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나. 그런 그 경험들을 이렇게 쌓았는데 진짜 그 화형대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가 마지막에 화형됐죠? 화형. 예, 화형됐어요. 화형. 예. 그런데 이제 그 화형이 되기 전에 이렇게 또 너 의견을 철회하라. 유클립 그 사상을 철회하고 네 사상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절대 철회 안 하는 거죠. 내가 순간에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이게 불명예를 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는 절대로 그리고 자기가 맞으니까 뭐 로마 교황청이 틀리고 자기 의견이 맞다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이제 이단의 괴수라는 그 제목과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책들도 다 태워진 거죠. 이단의 괴수라는 것과 그때 이제 보면은 저도 그 후수 광장에서 그 옛날에 그 후수에 대해서 그 기념일에 그 연극한 걸 보니까 진짜 그게 이제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이렇게 종이 모자에다가 마귀들이 날뛰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형을 시켜요. 예, 그래서 후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일생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후수가 떠났는데 이거 조용하겠습니까? 이제 물론 보헤미아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후수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두 파로 갈라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또 이제 말하자면은 그 후수가 이제 이렇게 그 가르치는 그 많은 사상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제롬이라는 후수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유클립의 저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거든요. 이게 제롬이라는 분이.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다음에 또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 체코인에 대한 이게 압박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1419년에 1415년 7월 6일 날 이제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1419년에 이제 후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후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황이 교황과 그때 이제 그 황제가 사실은 그 후수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5번의 십자군을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십자군을 보냈는데 이 4번을 후수 추종자들이 4번을 이 십자군을 이긴 거예요. 얼마나 결사적으로 싸웠으면은 4번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카톨릭 십자군을요. 이겼어요. 그리고 그때 체코가 한참 부흥했어요. 그리고 체코가 아주 안정기에 이렇게 들어갈 정도였어요. 왜냐면은 뭐 십자군들이 이렇게 군인들이 앞에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5번째 이제 결국 집니다. 언젠가는 지게 돼 있죠. 약자잖아요. 완전히 그 십자군에 되면 엄청난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젤 공의회가 열려요. 바젤 공의회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이 후수에는 그 2파가 있습니다. 후수에 말하자면 강경파가 있고 급진파라기도 하는데 이제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타보르라는 곳에 이제 급진파가 거기 진을 쳤는데 사실 저는 그 옛날에 프라하에 오기 전에 그 타보르 바로 옆에 그 교회에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타보르 거기를 좀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온건파도 사실은 이제 좀 강경파, 급진파에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급진파를 항상 온건파라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개혁가들을 이렇게 이 체코인은 이게 믿는 사람들을 카톨릭 내에 있는 내로 이렇게 주장해서 거기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의회에서 결정이 나니까 이제 체코 사람들이 그 로키찬이라는 그 유명한 그분을 대주교로 선출을 해요. 그런데 교황이 그걸 허락을 않죠. 교황이 그걸 허락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가서 모여서 이제 1457년에 쿰발트 동부 지역에 있어요. 쿰발트에 가서 그 교회를 완전히 새로 이게 자립교회를 이렇게 창립해버린 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립교회. 완전히 개신교회가 생성돼버린 겁니다. 그 전에는 개신교라고 할 수 없었죠. 그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역사책에 옛날에 보니까 이종배찬주의라는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우트라쿠파라 그럽니다.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건 놔두고 하여튼 이제 이렇게 개신교가 이것은 이제 개신교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그 후수의 그 교리와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근데 그 우트라크파도 사실은 후수의 유산이에요. 후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죠. 유산이고, 그러나 가장 그 후수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데는 바로 이 개신교 생긴 형제단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단, 그런데 이 형제단 교회는 탄생한 지 3년 만에 벌써 이 지도자가 갈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그때부터 겪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체코 형제교회의 그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으면서 이제 벌써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1609년인가 루돌프 2세가 이 개신교의 자유를 주기까지 완전히 그 이제 체코에는 그 어려운 그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1500년대 중반 때부터 벌써 이제 이렇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센 같은 데로 떠나서 이렇게 보호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예수회가 1556년인가? 하여튼 1550년 예수회를 통해서 반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반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체코는 그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프로이센으로 가고 나중에 폴란드로 많이 떠나서 폴란드 리사에서는 체코 그 형제단이 굉장히 부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30년 전쟁 전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부흥을 하고 꽃을 이제 이렇게 피우게 됐죠.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그런 어려운 그 반종교개혁이나 그 전에부터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1526년에는 벌써 이 체코가 합스부르크 가에 이렇게 합스부르크 왕이 체코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체코 왕도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뭐 신성 로마 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하고는 조금 차이로 생각하면 완전히 속국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그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의 뭐랄까 그냥 황제가 있었다면은 옛날에는 우리는 그 왕이라 하면 이 사람들은 뭐 제후들이라 했잖아요. 제후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왕도 이렇게 이제 체코 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고 반종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심해지면서 이 그 페르디난트 2세라는 분이, 이게 페르디난트 1세도 있고 페르디난트 2세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열렬한 이거 캐톨릭 숭배자들이죠. 그래서 사실 그 페르디난트 1세는 그 체코 사람들을 체코 형제교단 그 교회 성도들을 제일 무서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도 뭐 이 사람들은 절대 불굴의 뭐 타협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불굴의 정신으로 나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페르디난트 2세가 다시 체코로 이제 그 황제로 되면서 이제 체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유명한 그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도 있는데 이 창문 투척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반대파의 그 고문들을 이렇게 창문으로 던졌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30년 전쟁에 말하자면은 도화선이 됩니다. 30년 전쟁의 도화선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진 전번에는 좀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뭐 18년에 1618년에 시작해서 이제 1648년에 끝나면서 이제 30년 전쟁이라지만은 체코는 벌써 1620년에 망해버린 거예요. 백산전쟁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백산전쟁의 체코의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체코의 무덤이 됐다고 그래요. 체코의 무덤이라. 체코는 더 이상 거기서 이제 참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체코의 귀족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체코에는 귀족들이 없습니다. 유럽에는 너무 귀족계들이 있거든요. 뭐 독일도 폰 하면은 귀족이고, 홀란드 판 하면 이거 귀족인데, 체코는 귀족 이름이 없어요. 왜냐면은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귀족들을. 그때 이제 그렇게 다 죽인 거,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체코의 이제 굉장히 어려운 20년부터 이제 21년에 다 죽고 24년부터 이제 사람들이 망명길에 오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카톨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아니면 망명하거나 이런 세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체코에 그 200명이라는 그 주민들이 살았는데 80만 명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국으로 떠났습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다시 돌아오고 했지만은요. 아주 그렇게 그 체코가 이렇게 초토화돼 버려요. 근데 그때 이제 24년부터 27년까지 이렇게 망명길을 올랐는데 그 아모스 코메니우스는 그 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그 주교거든요. 이 후수 후수 추종자들이 세운 이 교회의 형제단의 교회의 마지막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분은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뭐 교육적으로도 이 비주얼 그 교육을 제일 먼저 이렇게 창의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체코에서도 유명해서 고향이 세 개예요. 고향 어디가 정확한지 모르니까. 근데 이 세 군데에서 다 지금 기념을 하는 거예요. 코메니우스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 탄생 기념일을. 저도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탄생 기념일을 한번 보기도 했는데 우연히 이제 차 타고 그 사역 중에 이렇게 우리 팀이 지나가다가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분은 마지막으로 1627년에 망명을 합니다. 이분은 그 늦게 망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정말 이 체코와 보헤미아에서 이제 그 숨은 씨앗들, 이 복음의 씨앗들을 옮기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옮기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떠났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이들을 감추인 씨앗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80명 이렇게 다 떠나고 80명밖에 안 남은 데서 소수의 신앙인들이 이 캐톨릭 사람들이 네? 80만 명? 예, 80만 명. 예. 200만에서 80만 명으로. 200만 명 중에서 이제 80만 명밖에 안 낳고 다 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엄청나죠? 그랬는데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거기에 남은 이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갤리버 노예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꼴차기.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어려운 그 산중이고 이런 데냐 하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을 곳으로 그런 데로 숨어서 가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가족들한테 그 신앙을 전주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리더들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아모스 코메니우스가 그 목회했던 그 뿔렉이라는 그 모라비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치라고 이제 이게 보헤미아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정말 그 기도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 정말 감추인 씨앗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도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른 거죠. 그러고 이런 후에 그러니까 아모스 코메니우스 다 떠나고 그런 후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별 수 없이 떠나서 이렇게 진젠도르프 영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모라비아 교회가 이렇게 형성된 거죠. 하여튼 이 정도까지 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서로 말씀 잘 드렸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시간상 끊고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두 번째 질문까지 다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쟁 종교개혁이 이 개신교 이 탄생과 함께 또 15세기, 16세기 이 핍박을 받아서 이 폴스과 이 폴란드 이 전 세계로 특히 이제 동부 유럽, 중부 유럽으로 많이 흩어졌는데요. 이런 과정까지 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했던 아까 그 얀 아모스 코메니우스 그래요. 얀 아모스 코메니우스. 네. 그분이 그분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유정남 선교사님 이제 이 정도 하시고 조금 제가 우리가 오늘 이 선교 대담하는 목적은 이 유정남 선교사님이 체코에서 이렇게 오랜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체코 얀 후스의 종교개혁 사상에서 예,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대 이 한국 교회와 또 현대 개신교가 다시 한번 예, 어떤 그 부흥과 또 새로운 도약을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예, 정신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또 그것을 예, 새로운 동력으로 저는 삼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 얀 후스의 종교개혁과 그 어떤 그 사상적 영향력이 얼마나 깊게 이 중부 유럽 특히 동부 유럽에 남아 있는가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예, 몇몇 예. 이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예, 이거 근데 한번 이제 예, 제가 조금 이제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예, 이제 얀 아모스 예, 지금 시간이 코메뉴스 지금 이제 한 네? 19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담 1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19분. 예, 예. 그래서 19. 9시까지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아, 예. 그러면은 이제 정말 예. 이건 뭐 제가 뭐 그 다음에로 뭐 더 아니에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질문하고 다 끝나겠네요, 그냥. 시간은 필리핀 기준으로 25분 남았습니다. 25분 아, 예, 예. 예. 남았어요. 예, 저는 그래요. 25분 하여튼 안에 이 예, 대담을 끝나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좀 진행을 할게요. 이제 예, 좀 그럽시다. 마무리 부분을. 그래서 그 뭐 종교개혁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 루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제가 좀 그걸 좀 하나 묻고 싶어요. 예. 사실 휴스를 이렇게 거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휴스가 그 예. 하연당하면서 지금 이 한 마리 거의를 불태울지라도 100년 후에 나타난 백조를 삶지도 예. 못하고 또 불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휴스가 이제 그 하영을 앞두고 한 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어떤 그 사상사에서 아주 많은 예.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상징적인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사실 이 얀 후스가 이 개신교의 이 영향력이 지금 그러면 체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합스부르크가 우리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예. 이 그 종교개혁 이제 그거 열기가 30년 전 이제 끝나는 조약. 말미암아서 약화가 되어 버렸죠. 완전히 새로운 아까 말한 그 반종교개혁 이 예, 그건 이제 로열라 16세기에 일어났고요. 예. 의해서 예.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동유럽이 이렇게 공산 그 사상에서 한 40년 이렇게 예. 지배를 받다가 4, 50년 이제 개방이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이 후스의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바이벌 할 수 예. 있는 예. 그런 예. 요소들 어떤 사상적이라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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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한국에 있는 좋은 그 어떤 종교개혁의 전통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늘날 그러면 예. 어떻게 좀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다시 한번 재도약시킬 것인가, 재발전, 재성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 선교사님께서 오랫동안 체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체코에서 독일에서 루터의 고장 독일, 후스의 고장 체코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한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모델들이 있다면 한번 좀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현실이 들어갔지만.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상당히 그걸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완전히 조금 무리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왜냐면 그 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두 교회를 한번 좀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조금 길어지지만. 네. 이제 이 두 교회는 제가 사실은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코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는 체코 형제 복음 교회라고 하는데 바로 이 교회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물론 체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이제 유럽으로 떠나서 그들이 이제 다시 그 영향을 받은 건 그 아우구스부르크 루터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파하고 그 헬베틱이라고 하죠. 그 개신교의 개혁교회의
그 신앙개혁을 하신 그 분들의 영향과 또 이 영향을 받은 것과 또 이제 그 체코에 제가 그랬죠. 그 온건파로 인해서 그 이종배찬주의라고 제가 했는데 조금 어렵지만은 그게 이제 캐톨릭 내에서 사실 존재하기로 했던 이제 근데 그 영향을 그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수에 정말 가장 그 유산을 그대로 많이 흡수했다고 할 수 있는 이 형제단 이런 것을 총 같이 이렇게 해서 들어온 체코에 이제 거기서 있다가 요셉 2세 황제가 이제 모든 이제 종교나 모든 민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관용법이 이렇게 선포됐잖아요. 관용법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체코의 그 민족 의식이 다시 싹 트기 시작하고 다시 이제 우리 체코 이제 민족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의식 안에서 사실 체코가 이제 들어와서 이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 같은 사실 그 체코와 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이 사실 같은 그 슬라브족이라는 그런 같은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은 그렇게 해서 체코슬로바키아가 건국된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교회도 이거 굉장히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조금 길지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뭐 발전하고 뭐 신앙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교회들이 공산주의를 그 후로 공산주의를 지나고 하면서 명목상의 신앙인들이 딱 꺼지고 지금은 한 5만 이상의 교세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은 나치 때도 이렇게 그 체코 대표 교회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제가 여기서 같이 그 사역했던 다니엘 그 마제이라는 목사님도 이제 감옥에를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뭐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애들 모여놓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런 교회들이 제가 볼 때 이제 이 공산주의로 오면서 너무 제가 침체됐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너무 침체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됐던 사역이 교회의 활성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하나의 그 교회는 지금 그냥 형제교회예요. 이름이 형제교회인데 이 교회도 이 형제교회도 말하자면은 이제 아주 이제 교회는 이제 말하자면은 1991년에 결성된 그 복음주의 연맹이 있었다 그랬죠. 복음주의 연맹에서 대표 교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개혁 로선에다가 장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로선은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뭐 말하자면 스코틀란드 말하자면은 그 장로 체제에다가 보스턴 그 미션에다가 또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개혁교회의 영향에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복음주의를 동시에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격이 그렇죠.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복음주의 세계에서는 복음주의 연맹으로 등록이 돼 있고 또 이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체코 형제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후수의 체코 형제단의 그 유산을 자기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형제교회를. 그러나 이제 이 체코 형제교회가 옛날에 말하자면은 폴란드에도 가서도 부흥하고 폴란드에도 교구가 있고 뭐 슬로바키아에도 교구가 있고 또 아모스 코메니우스가 벌써 폴란드에 가서 또 감독으로 체코 일을 하고 물론 또 뭐 폴란드와 폴란드하고 스웨덴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다 이렇게 완전히 책들이 모든 저서들이 다 불타고 체코 형제들은 또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결국 아모스 코메니에서도 함부르크에 가서 결국 이제 암스테르담에 가서 이제 일생을 마치는데요. 이런 교회의 복잡한 많은 선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 교단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근데 제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이 사람들의 지도자 양육이 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수없는 역사를 자랑하면서 사실은 프라이드가 굉장하죠. 자기 교회 역사에 대한 프라우드가 굉장한 거예요. 전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뭐 체코에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꽃피어 있는데 거기서 무신론이 그렇게 번창한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너무 이제 공산주의를 지나오면서 많이 이렇게 이축되고 그랬지만은 이 체코 교회들은 일단 저는 이것을 이제 그 지도자 양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이 기도도 이제 이 기도 말하자면 운동 무브멘트랄까 운동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서는 그 인격적인 인격과 아무리 지금 포스트 뭐 코로나 시대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많은 뭐 4차원 시대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물론 다 그것도 보고 다 참조하고 다 연구하고 생각해야죠. 그러나 좀 이제 그것은 이제 조금 더 뒤의 일이고 현재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볼 때 뭐 체코는 큰 그렇게 변화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조금 긴 먼 훗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그래서 제가 가장 이렇게 보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지도자 양성이라고 생각해요. 지도자 양성.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제자 훈련이 연결이 돼야죠. 제자 훈련이. 그러다 보면 여기에 또 연결되는 것도 소그룹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소그룹이 필요하죠. 또 이제 뭐랄까 그리고 이제 전문성 개발이라 해야죠. 이제 사역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 전문성 개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전문성 개발에 있어서는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은 그 협력 사역에서 올 것 같아요. 말하자면 선교 단체들이 많이 그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선교 단체들과 교회가 협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노하우가 엄청이 나올 거고 또 선교 단체들과 선교 단체들도 다 자기들이 성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구하는 그 목표가 다 틀리고 이것도 같이 이게 협력하고 또 이제 선교사들도 좀 협력하는 시대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 소리를 하면서도 체코에서도 한국 선교사들과 협력한다는 걸 참 묘연합니다. 왜? 이유는 뭐 어쩌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분위기와 뭐랄까 환경이 그래요. 선교 환경이 이게 체코라는 선교 환경이 참 묘연해요. 어떻게 이렇게 연합을 할 건지 오히려 연합이 불연합이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체코 교회와 이제 협력, 저는 이제 체코 교회와 협력 사역을 지금까지도 해오면서 나머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그 후에도 제가 말씀 안 드린 사역들이 여러 가지 뭐 캠퍼스 사역도 있고 뭐 병원 사역도 있고 뭐 교사 뭐 학원 사역도 있고 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 개척 프로그램 개발 사역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다 교회와 협력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터득한 건데 교회 개척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가장 전문 선교회가 뭐였냐면은 유럽 교회 개척 전문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효과가 대단한 거죠. 나는 앞으로의 선교는 절대 혼자는 되지 않고 협력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코도 이 협력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은 이거 기도운동. 뭐 나부터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무브멘트로 만들어내는 거. 저도 이제 이 기도의 심각성을 체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깨워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렇게 하여튼 기도부터 깨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좀 도전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도전을 줘야 되는 너무 체코 사람들이 그동안 아니래요. 뭐 그렇게 이제 지금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옛날에 이렇게 도전적이고 그렇게 그냥 투사적인 그런 정신들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나 어디나 사람들한테나 이게 공산주의가 많이 그렇게 배려놨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까? 이제 12분 남았는데, 네, 12분. 제가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아까 이제 우리 유정남 선교사님께서 제가 마지막에 전해드리려고 했던 체코 선교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제 첫 예. 번째로 말씀하신 그 어떤 교회를 새롭게 좀 개척해야 되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그 개인 기도와 또 연합, 팀 사역이 필요하다. 또 전문적으로 좀 더 나아가면 그 사역의 전문화와 함께 신학교 사역도 지도자를 키우는 신학교 사역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자연스럽게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시간이 좀 짧지만 예. 우리 유정남 선교사님께서 이 체코 얀후스의 종교개혁과 이 얀후스의 종교개혁이 또 이 유럽의 중부 유럽과 특히 동부 유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 독일의 루트의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이 체코 형제교회 또 현지 그 체코에 있는 교단에서 교회 사역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체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략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여러 가지 하고 이제 싶은데 이 전략들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보다 앞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관찰해야 될 예.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제한돼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다른 참가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이크를 다른 분들이 또 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용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10분 후에 철야 기도가 예. 있기 때문에 진행에 관계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대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요 이제 전략연구소가 지금 금요일 날 요걸 만들었는데 지금 철야 기도 때문에 일정을 한번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모여서 지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런 공산권, 힌두 이렇게 좀 영역별로 현재 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지금처럼 이런 역사적인 종교개혁에 관한 부분, 현장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좀 들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대담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좀 날짜는 좀 조정하고 이번에 우리 체코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2주간 이제 2시간에 걸쳤는데 이제 개괄이 좀 됐습니다. 정리가 됐죠? 신학교 때 막연하게 들어오던 맨날 그냥 루터만 듣다가 야누스는 이름만 살짝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이 개혁의 발상지 루터 이전에 100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개혁자의 영성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그럴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런 부흥과 선교의 본질을 계속해 나가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오늘로 맞춰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 파라과이와 우리 유정남 선교사님 전혀 지금 유럽과 중남미에 전혀 다른 지역에 있고 우리 연구소 저는 필리핀에 있는데 이렇게 만나서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추석날 송편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정말 이런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그래도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창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오랜만에 오신 정재식 목사님, 정재식 목사님이 짧게 우리 저기 대담을 듣고 평론 한번 해주시고 철야 예배 이제 한 5분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식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정재식 목사님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정재식 목사님은 정치 철학을 전공하셔서 관점이 완전히 아주 좀 풍부하고 다양해서 대담하기 아주 좋은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필리핀의 정재식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편은 좀 드셨나요? 오늘 들으면서 느낀 것 조금 떡입니다. 예. 들으면서 느낀 것 조금 나눠주시죠. 앞으로 우리 목사님도 계속 오셔서 강의도 좀 해주시고
정계신 목사님 오늘 들으시면서 좀, 예. 네. 그 체코 지역이나 보헤미아 지역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동구권 유럽 동구권 이쪽이 굉장히 상당히 그 종교 개혁이나 또 무브먼트의 영향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들을 들었는데요. 사실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 무브먼트가 계속 살아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역사를 통해서 되돌아보면서 그것들을 하나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동력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인 단절에 의해서인가 모르겠지만은 정말 어떤 동구권은 어떻게 보면 소유럽보다는 조금 자유주의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개방되지 않고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게까지 안 오고 오히려 더 좀 순수하던데 체코가 다시 한번 그런 존 후스의 그런 정신이나 제롬의 그런 정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려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누턴은 너무 좀 관료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천주교의 어떤 개혁이다, 리폼이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존 후스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킨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잘 본받는다면은 정말 다시 한번 유럽에, 특별히 이제 체코를 중심으로 또 동유럽이 굉장히 또 그 구소련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된 그런 공산주의로부터 이렇게 다시 이제 자유가 된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그런 운동들이 막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열정들이 많이 있던데 그러한 것들이 현 시대에 다시 한번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오늘 어떻게 선교 대담은 대담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오늘 대담해 주신 체코에서 이 추석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유정남 선교사님, 우리 연구소의 떡 반마를 또 송편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증하신 감사합니다. 떡은 일본으로 여기 참석하신 조정환 목사님이 수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오셔서 이렇게 또 대담 사회를 맡아서 진행해 주신 우리 박중민 선교사님.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 다른 나라에서 자, 우리 한 커피 브레이크 5분 하고 커피 한 잔 타오고 그냥 계셔도 되고요. 우리 철야 기도회를 오늘 이어가실 오늘의 강사님은 윤사무엘 우리 목사님 입장하셨는데 오늘 철야예배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강사님을 우리 환영합니다. 윤사무엘 목사님. 서로 한번 또 인사들 하시고요. 오늘 여기 또 우리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추석 철야는 현지인들과 연합하는 영어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영어 찬양, 영어 설교, 기도는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영어로 하는 분은 영어로 기도하고 한글로 해서 오늘 정말 이런 종교 개혁의 영상 이걸 이어가는 우리가 호수의 신앙을 좀 이어가는 그런 좀 자리를 마련해서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각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마련했습니다. 커피 한 잔 타오시고요. 자, 윤사무엘 목사님, 그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너무 젊어 보이시네요. 네. 미인이십니다. 미인이시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잠깐 좀 이렇게 인사 좀 하신 다음에 우리 잠깐 커피 타임하고 우리 윤상호 선생님 이렇게 철야 기도 들어가는 거 어떤가요? 사무총장님 찬양이도 들어왔나요? 아직이요. 잠깐만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저녁에 한번 이렇게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인사 좀 하시죠. 예. 어제도 잠깐 이제 참여를 했고, 네, 찬양 우리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고, 저는 미국에 간지 한 4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한 60여 개국에 제가 다니면서 와, 선교 신학교에서 주로 강의를 해 왔었고,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또 이렇게 겟세마네 신학교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신학교는 1988년 보스턴에서 시작한 학교이고 지금도 본교는 미국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주로 남미에 120회 다니면서 7개 나라의 신학교에서 주로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동남아 쪽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통일된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참 반갑고, 아유, 필리핀을 제가 한 10여 번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네. 필리핀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뭐 선교 학자시네요. 60개국을 다니셨는데 조종환 네. 목사님 24개국은 또 명함을 못 내밀어요. 60개국을 또 선교지를 다니면서 윤사무엘 목사님은 아주 영어도 능통하시고 학식도 석학으로 아주 고대 근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성경관에 대해서 또 교회사에 대해서 정말 이 한국의 보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승일 목사님이 또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저랑은 국가기도운동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고 있고. 예. 추천을 누가 했냐가 중요했는데 우리 예. 이승일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강사님 추천해 주셔서 이승일 목사님 추석 인사 한번 하세요. 반가워요. 윤 목사님은 훌륭한 그 교수님뿐만 아니라 아주 설교도 잘하시고 세계적으로